불안한 당신에게 7번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이신데요. 임신 7개월이셨대요. 뭐 일, 가사 뭐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왕복하시다가 첫 공항을 또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정말 많습니다. 지하철에서 이제 겪으시고 그게 이제 답답해지고 숨 막힐 것 같고, 근데 이분은 사실 임신 7개월이었기 때문에 내려서 이제 화장실 갔는데 너무 쓰러질 것 같고, 그런데 제일 걱정이 뭐였겠어요? 결국은 아이를 내가 조산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너무 크신 거죠. 이러다가 아이한테 어떤 이상이 생기는 거 아닐까 하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이제 남편한테 연락하고 그러셨다는 거죠. 첫 공항을 거기서 겪었는데, 그러면서 자꾸 이 공항을 겪다 보니까 이 공포가 점점점 확산돼서 나중에는 남편 없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뭐 잠자다가도 공황이 나오고, 뭐 시도 때도 없이 어떤 불안, 공포가 나오고, 남편한테밖에 얘기 못하고 엄마한테도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도. 근데 어느 날 친정 엄마가 전화했어요. 근데 전화했는데 가장 큰 전화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사실은 이분이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으셨는데, 엄마가 전화하셔가지고 자기 언니, 친언니가 공황장애 걸렸다고 걱정한다는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네 언니가 공황장애란다, 어떡하니? 그 얘기 듣고 나서 왜 어떡하지? 자기 생각도 하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근데 자기 엄마한테 사실 엄마 걱정할까 봐 그 얘기를, 내가 공황이라는 거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나도 공황장애라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사실 언니한테도 얘기하면서 이제 됐는데, 엄마는 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엄마는 우리 딸 둘이 공황장애라는데 뭐 내가 잘못 애들 키워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분이 여기에 슬픈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두 분이 어떤 자매가 있고요. 그 위에 큰언니가 있었는데, 큰언니가 이분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그게 충격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충격을 왜 죽었는지도 잘 묻지도 못하고 상처로 남아있기만 있고, 다 소위 우리가 억누르고 사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억누름이 스트레스와 연관되면서 공황이 확 올라오신 거죠. 병원에 이제 드디어 그때 가서야 식구들한테, 자기 친정 식구들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보내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그러고, 결국 이제 그렇듯 치료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치료하고 좀 회복이 되면서 뭐 종교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회복이 되고, 언니하고도 서로 일종의 노하우를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좋아지더라, 이렇게 하고 언니랑 잘 지내고 엄마도 잘 지내고, 엄마도 한시름 놓게 되고, 결국 내가 아프다는 거를 얘기하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셨다. 본인이 이제 그런 내가 못하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쫙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공황이라고 하는 건 노출하고 못 가던 곳에 가야 낫는 것인데, 뭐 높은 고층에 있는 이웃집 못 가셨고, 사람 많은 곳 영화관 못 가셨고, 비 오는 날 운전 못 하셨고, 그 다음에 더운 날 지하에 못 들어가셨고 하는 거를 하나씩 극복을 해 가셨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게 비행기 타시는 일이 힘든데, 그건 내가 해보고 싶다라고 써 있고요. 제가 굉장히 이 책에서 우리가 좀 감동적인 게, 이분이 마지막 수기에 쓰신 말이 있어요. 마지막 문장이 상당히 좀 마음이 짠한데, 그게 굉장히 효과 있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어떤 분이 만약 그 반갑지 않은 낯선 손님이 찾아온다면 이 한 가지를 꼭 전해주고 싶다. 그 손님을 나처럼 무턱대고 쫓아내지 말고 친구처럼 잘해주라는 것이다. 손님을 화나게 하지 않고 편하게 대하면 상대도 나를 자극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안과 친해질 것,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나는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 이걸 자꾸 싫어하고 없애버리려고 할 때 불안은 더 심해진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불안을 왔구나, 나한테 찾아온 손님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인정할 때 훨씬 편해진다고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이분에 대해서 정신과 선생님이 이제 많은 우리 보호자나 본인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혹시 유전이 되나요? 이런 거예요. 이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언니도 공황장애라는데 나까지 공황이 왔으니까 내 아이한테 유전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거든요. 실제로 공황장애가 유전적 성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사실은 꽤 높아요. 예를 들었을 때 여기 책에 보면, 공황장애가 부모 중에 한 명이 공황장애면 자녀가 공황장애 확률이 한 4%, 4배 정도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황장애가
한 보통 1.5%, 3% 이렇게 되거든요. 인간 전체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심하게 따지고 보면 한 6%, 7% 이렇게 올라간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90한 3, 4%는 절대로 공황장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전병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유전이 아니지만 한 집안에 공황이 많으면 공황이 높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걸 왜 그럴까요? 일종의 생활 환경이 비슷하고 스트레스가 비슷한 것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학습 같은 거죠. 부모가 공황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는 것들을 보시고 자란 자녀들은 나도 모르게 그런 불안을 두려워하게 되고 피할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전적으로 어떤 유전자를 통해서 유전이 되지 않더라도 학습을 통해서 유전보다는 어떤 불안에 대한 학습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자매도 비슷한 시기에 공황을 겪었는데 이게 과연 유전 때문일까요?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큰언니에 대한 상실감을 갖고 있고 거기서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임신 생활 중에서도 직장 다니라고 애썼던 거 그러면서 사실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뭐 남편 없이는 살지 못하지만 남편 이외에는 친정 식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어떤 공황이 올 만한 장소를 회피했던 것들이 공황을 더 오래 가게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전자가 되게 중요하고 뭐 외모, 성격 이런 것들을 유전이 많이 만들긴 하지만 모든 병을 유전이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당뇨병 같은 건 유전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음식을 그렇게 먹고 유전적 성향이 좀 있는 상태에서 생활 습관이 비슷해진다고 하면 당뇨가 집안에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공황도 일종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전병이다라고 보시지 말고 하지만 환경적 스트레스가 같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내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 선생님이 제일 강조한 거는 무엇보다 공황을 숨기려고 하지 마라. 친정 식구한테까지 숨기고 그러지 말고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남을 피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공황에 대해서 이해를 받을 수 있도록 병을 잘 알려라. 원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병은 알려야 낫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잘 알리기 시작하셔야 공황으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공황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